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이번에 국가적으로 정말 큰 일이 있었죠.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이어서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5.18 때 광주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라 계엄 상황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하던 그 시기를 제가 몸으로 겪은 사람이라 군인이 이 사회를 점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뒷머리가 진짜 쭈삣쭈삣 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707 특전사 707 출신이에요. 초창기 또 멤버거든요. 81년도에 제가 707에서 거의 한 4년을 근무를 했는데, 707은 여러분 요새는 이제 뭐 그동안에는 이제 너무 비밀로 이렇게 유지되는 부대였다가 최근에 보니까 뭐 텔레비 프로에도 나오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대는 이런 데다 써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707 부대는 이게 국가가 명령을 하면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이라도 뛰어들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그런 요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부대를 거기다 써먹을 생각을 했을까, 마음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도 707이라고 하는 부대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이 가슴 깊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텔레비에서 그 707 부대 제 후배들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경찰 생활을 또 34년을 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요번에 또 많이 연루가 됐잖아요. 그 생각 없는 정말 직업적인 그런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나 국민에 대한 책임감, 이런 어떤 직업 철학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몇 사람의 상부 지시자에 의해서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사랑과 어떤 그런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저는 이게 5.18도 제가 몸으로 직접 겪어봤고 또 707 부대 출신이고 또 경찰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힘듦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일을 저지른 높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처벌을 크게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아무 이유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던 현장에 있어 근무한 그런 직원들, 대원들, 이 사람들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자로 산다는 게, 또 제복부서에 이렇게 근무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국민들에게 이렇게 신뢰받으려고 정말 수십 년 동안을 노력을 했는데 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구나, 이런 마음에 현장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나 대원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을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조사한다고 하니 그분들이야 다 연루된 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텔레비에서는 안 나오지만 다 이제 조사받고 할 텐데,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겪어본 터라 정말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럴 분위기는 아니지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살아가는 법, 특히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공직자로 살아가면서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직장인뿐만 아니라 특히 공직 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끝까지 한번 보시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직 생활 하면서, 위기가 다가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속 상사의 불법, 부당한 지시, 이것에 직면했을 때 이제 위기가 다가옵니다. 물론 상사들이 모든 법이나 규정, 규칙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지시할 수도 있고 모르고 지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판단했을 때 또 명확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봤을 때 이게 불법 부당한 지시야. 이거를 받았을 때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때 위기가 다가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우연치 않게 사람을 소개를 받았다든지 공직자다 보니까 또 민원인을 상대했는데 우연치 않게 또 알고 지낸다든지 그런데 이 사람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야. 뭔가 좀 찝찝해. 이렇게 해서 우연치 않게 사람을 소개받아서 이렇게 뭐 식사 자리를 하게 된다든지 또는 어떤 뭐 차라도 한잔 하게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제 위기가 닥치고 오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기가 닥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 친구나 오래된 선배, 후배, 어쨌든 간에 오래도록 알고 지내는 그 지인들로부터 이제 불법 부당한 요구를 이렇게 받았을 때, 한마디로 해서 청탁을 받았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공직자로서 위기가 다가오거든요. 이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방어막 이제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요번에 일어난 사태를 보니까 정말 생각 없이 그 공직생활, 특히 겉으로는 정말 고고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 사회의 최고의 리더인 척하면서 최소한의 직업의식, 사명감 이런 것도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그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은 제가 드리는 지금 한 5가지 정도의 대처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직장 생활, 특히 공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직업 철학을 그 중심을 확고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직자로 산다는 건 직업인으로 공직자가 됐든 아니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됐든 또는 뭐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됐든 어쨌든 그 앞부분에는 업무 자체가 국가와 국민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헌장이나 선서문에 보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헌법에도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공무원 자체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도 있고 또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것에 대한 철학이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일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선서문을 보더라도 내 상사에게 충성한다. 공직자는 이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물론 업무적으로 뭐 상명하복, 명령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다 불법적이지 않는 또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지시나 명령을 했을 때 내가 들을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불법 부당한 지시라면 공직자는 반드시 그거를 또 거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책임도 있어요. 나한테 위기가 왔을 때는 나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내 가족을 부양하는 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 이 세 가지에서 이제 벗어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불법적인 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이 왔을 때 내가 그 상사를 생각하기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저께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그 비서실 직원인가? 그 친구가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당신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이 먼저입니까? 당신이 모시고 있는 상사가 우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망설이다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 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상사를 모시는 그런 그 어떤 비서로서 그 충정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는 국가 국민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위법 부당한 짓이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물론 상사가 위법 부당한 지시라는 걸 알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이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법적으로 이게 맞나? 아니면 이게 뭔가 좀 규칙이 어긋난가? 그렇지 않나? 이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건 엄연한 불법 부당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이걸 뭐 여지를 남긴다든지 또 미적미적 된다든지 뭐 따를 것도 같고 안 따를 것도 같고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내 자신이 고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번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나는 위기가 왔을 때는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야. 이거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나한테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하면 나는 무조건 거절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한테 어떤 지시가 오더라도 이게 불법 부당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절을 안 하고 미적미적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놓다 보면 내 자신이 이제 괴로움이 시작이 돼요. 근데 정말 괴로움을 오래 갖지 마시고 단호하게 거절해서 순간 조금 야단을 맞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순간 거절해서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해라. 단호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짜 점심은 절대 없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나갔더니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얼떨결에 소개를 받았어. 또 어디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또 밥값을 또 싹 내고 나가버렸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제 내가 그 공짜 밥을 먹는다든지 공짜 차를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직자들에게 공짜 점심을 사주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다른 뜻은 없어.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좋아.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 그냥 그래서 사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공직자야. 그래서 내가 좀 알고 뭔가 생색을 좀 내고 싶어. 나 이런 사람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사람한테 내가 밥을 사줌으로써 나중에 뭔가 대가를 바라고 사주는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유형, 내가 무조건 좋아서 사준다. 이거는 천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 사람을 좀 안다는 걸 내가 생색을 내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사주는 사람이 거의 한 30-40% 돼요. 그리고 나머지 40-50%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가를 바라고 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피같이 번 돈을 생판 모르는 공직자한테 공짜로 밥을 사준다? 아니에요. 공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친한 척 하면서, 밥 함께 합시다. 식사 함께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이거 뭐 얼마나 됩니까? 뭐, 김영란법에도 해당도 안 되고, 뭐 밥 10,000원짜리 하나 먹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한 번, 두 번 꼬이다 보면 결국에는 손목을 딱 얽어매는 이제 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머릿속에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밥을 사준다. 공짜로 사준다. 그러면 이거는 공짜 밥이 아니다. 공짜 차가 아니다.
공짜 선물이 아니다. 그것이 단돈 10,000원짜리라도 1,000원짜리라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가 이뻐서 나를 그 사람이 공짜로 밥을 사주겠어요? 절대 공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얼떨결에 얻어먹었다 그러면 꼭 나중에 그만큼을 꼭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식을 했다고 하면 가능하면 더치페이 하시고, 도저히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밥을 사주든지, 하여간 10,000원짜리 얻어먹어서 10,000원짜리 사주고 20,000원짜리 얻어먹었으면 20,000원짜리 꼭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련 법령하고 규칙, 규정 이런 거를 여러분 싹 깨고 있으셔야 돼요. 위에 있는 상사나 이런 분들이 불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 부당한 지시인지 아닌지 여부를 수명자인 내가 판단하거나 명령권자인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법령과 규정, 규칙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게 누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하고 연관된 관련 규정과 규칙, 법령 등을 싹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그래요. 야, 뭐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읽어보고도 뭐 일만 잘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지금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임자가 이렇게 물려준 일대로 그냥 관련된 서류 챙기고 이야기해 주니까 인수인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일하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보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내 업무의 한계는 어디까지고 보고의 한계는 어디까지고 라는 것에 대해서 빠삭하게 깨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 부당 또는 불법적인 업무 지시나 요구를 받아도 판단을 못해요. 다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기본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내가 상의할 수 있는, 믿고 상의할 수 있는 멘토를 꼭 한두 명 여러분 옆에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내가 이렇게 공직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윗사람 눈치도 보게 되고 또 내가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랬을 때 나를 조언해주고 나를 코치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토가 꼭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친구여도 좋고 동료여도 좋고 선배여도 좋고 또 상사여도 좋고, 어쨌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꼭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업무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상담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멘토 꼭 필요하다. 공직 생활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명감과 책임감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공직자로서 이렇게 평생을 버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감, 책임감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요. 이제 공직생활 30-40년 하는 기간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 또 위기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직생활 그 하루하루 자체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전부는 아니지만 요즘 시대가 또 각자 도생의 시대잖아요. 내가 공직자로서 내 스스로 어떤 윤리의식이라든지 직업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기가 훨씬 좀 수월합니다. 내가 확실히 가야 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